2021년 12월 한 익명의 미 공군 중령으로부터 일련의 지리자표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에서 자신이 참석한 기밀 브리핑을 통해 그곳에서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구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남극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합동 임무에서 조사되고 있었으며, 그러던 와중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유출된 좌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퀸 모드랜드의 남극 해안선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복합 건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과거 히틀러가 자신의 영역이라 주장한 지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극 식민지로 세워진 베이스 211이 비밀리에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폐허는 얼음이 없어 보였고 항공 우주 비행선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또는 매우 긴 경락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허는 공교롭게도 두 개의 인근 노르웨이 기지 트롤이나 토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들의 기지는 어째서 그곳에 세워진 것일까요? 이들은 남극의 고대 유적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남극의 영국 기지이면서 게다가 두 기지는 거의 비슷한 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제보한 자에 따르면 미군은 남극에 폐허해 있는 여러 건물 내부에서 이미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적 중 하나에는 이곳에서 다른 곳을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타게이트 또는 포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믿기 어려운 포털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 기존의 이라크나 부채지 산맥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곳 유적에서 진행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익숙한 여러 과정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남극의 폐허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게 된 사람은 제이라는 자였습니다. 사정상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보이며 그 제이라는 사람의 이번 일과 관련된 추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은 관련된 자들 모두가 모이는 폐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제공한 사람은 폐허에 모이는 장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요한 정보에 관련한 회의를 하는 방에서 그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대상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로 데려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건물에서 일한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 공군 익명의 중령은 자신이 바로 그 포털 또는 게이트가 있는 건물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구글 어스를 사용하여 그 유적을 찾아본 결과 유적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유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어스에서 보면 해당 지역이 도무지 산인지 유적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버전의 구글에서 다시 찾아보게 되면 해당 구역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곳의 대략적인 추정 크기는 각각의 길이가 약 2.3km와 1.6km였으며 전체 둘레는 대략 10km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 페루의 마추픽추와 비교하자면 그 크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88 올림픽 경기장 둘레는 대략 2.8km 정도로 측정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남극의 폐허의 위치는 이전에 나치의 SSP 검은 함대가 발견하고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소식에 따르면 우호적인 다른 종족과의 협력을 통해 비밀동맹의 개입으로 그들은 남극에서 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 프랑스 고고학자 엘레나 다난에 따르면 현재 제4국이 통제하는 검은 함대의 탈출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권력의 공백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은 추가로 남극 대륙에 자신들의 기지를 건설하여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녀의 정보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온 현재 미국 맥머도 기지에 거주하고 있는 프랭크라는 이름을 가진 이종인과 그의 기지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6일 엘레나는 프랭크로부터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기지인 맥모도를 통해 남극 대륙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전달된 이메일에서 엘레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대한 공산 독재국 하나가 이미 이곳에 5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그들은 연중 최악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지 4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동양의 공산 독재국 사람들이 그 어디에나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명도 눈에 띈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터키는 독립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싶어하며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여기에 확실히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많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지에 갑자기 증가하였다가 그들이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숫자는 갑자기 겨울철에 증가했다가 감소했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즉시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극 대륙을 떠나는 상당수의 인원이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으며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 동맹 및 이종 연맹과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극 대륙에서 나치가 통제하는 암흑 함대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이종 접촉자였던 도르안에게 프랭크의 연락처를 전달한 다음 그와 대화를 나누며 남극 대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대화에 대한 요약입니다. 나는 즉시 마이클 살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저녁 나는 이 소식에 대한 도르안의 생각을 듣기 위해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암흑함대가 그들의 동맹은 물론 연합세력에 의해서 가혹한 타격을 입은 결과 남극 대륙에 있는 제4국이 자신들의 전초기지를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프도어라고 부르는 포털을 통해 이 지상 외의 식민지를 향해서 탈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에 기반을 둔 파충류 종족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르안은 일부 정부의 매우 비밀스러운 그룹이 다른 식민지로 탈출하는 데 사용되는 남극의 그러한 포털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최근 암흑함대의 주요한 본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극 대륙의 그룹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도르안이 말하길 그들의 사고방식은 감염된 팔다리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습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악당들이 떠나면 저 아래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아마도 마리아 오르식이 1920년대 초에 접촉한 인간처럼 보이는 북유럽 이종인의 지역일 것이라는 추측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일들로 인해 그들의 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수정할 수 있는 최초의 브릴 시공간 장치가 제작되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고 브릴이 관련 프로그램을 채택한 후 그는 드라코 렙탈리언 존과 합의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SS는 무기화된 비행접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브릴과 하네브 프로그램의 가장 발전된 부분이 남극 대륙으로 이전되어 다른 지역 및 공간을 위한 비행성 개발로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암흑 함대가 남극 기지 외에도 다른 이종의 지역에 그들의 주요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맥모도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언급했듯이 그는 그들이 대륙을 떠날 의도로 남극 대륙의 안쪽인 내륙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만일 이것이 확인된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높은 등급의 소수만이 포탈을 통해서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며 낮은 등급의 인원은 일반 배와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남극의 흥미있는 일부를 원하는 데다 악당들이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남극 대륙으로 몰려드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도라는 또한 지구동맹이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남극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최근 몇 달 동안 남극으로 가는 미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은밀한 소식통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암흑 함대가 남극에서 탈출을 수행하고 있다는 엘레나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엘레나가 설명한 것처럼 고위 과학의 인력은 포털이나 비행 접시를 통해 떠날 것이고 하급 과학 및 유지보수의 인력들은 맥모도에서 수송선 같은 수단을 통해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남극의 겨울이 막 시작될 때 프랭크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맥모도를 통해 들어오는 독일인은 보이지 않았고 모두 떠나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봄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대부분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그들 모두 굉장히 냉정한 성격이었고 영어를 할 줄 알면 내 주변에 절대로 오지 않았으며 그들은 매우 비밀스럽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남극 대륙을 떠나는 독일어권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로 보내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동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비밀스러웠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일들은 과거 제4국의 주둔이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후 미국 및 기타 주요 국가와의 후속적인 협정을 통해 그것이 최근까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다국적인 남극의 조약은 실패한 하이점프 작전이나 타베릴란 작전과 유사한 향후 군사 공격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남극 대륙을 진정시키기 위한 미국과 영국이 시작한 임무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남극 기지는 대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인력과 자원의 유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흑함대에 공급될 비행선용 초대형 산업 제조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린다 몰턴 하우가 인터뷰한 스파르탄 1호와 2호와 같은 내부자들이 밝힌 다국적 민간과학 우주 프로그램은 남극 대륙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안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4국의 암흑함대 시설 중 다수는 남극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노예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사실 남극 대륙에서 암흑함대 선박과 미지의 동맹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 비행 함대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당시 이들의 탈출 시도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초에 프랭크가 독일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맥모도 기지를 떠나는 것을 목격한 것은 그들이 암흑함대 기지에서 대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그들이 거대한 남극 대륙 어딘가에 숨겨진 고도로 분리된 기지를 아직도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정보 외에도 남극 대륙을 떠나는 암흑함대에 대한 엘레나의 놀라운 폭로에 대한 다른 확증도 있는 걸까요? 이제 그러한 탈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뚜렷한 상황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20년 미국 연방 선거가 무언가에 의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들의 새로운 질서를 이행하기 위한 검은 세력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암흑함대 작전은 남극 대륙 밖에서 무기한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제4국의 관심과 함께 계속되는 암흑함대 작전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은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가 남극 대륙을 방문했을 때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매우 뜬금없어 보이는 케리의 남극 방문에 대한 진정한 목적은 임박해진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제4국에 브리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무력화하고 결국 권력에서 제거하기 위해 검은 세력의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는 것임이 부속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걸까요? 또한 세계적인 질병의 대유행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소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채널의 유지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어쨌건 여러 정보에서 확인한 두 번째 정치적인 과정은 최근 터키와 중국 같은 국가들이 남극 대륙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매우 이상한 것은 이것이 바로 1년 중에 가장 최악의 시기인 겨울이 시작되는 동안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4국이 남극에 있는 자신들의 암흑함대 자산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제와 활동에 가장 공감하고 있는 국가에 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터키,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가 적합한 후보가 되는 걸까요? 따라서 현재 남극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은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릴 수는 없으나 실제 유적이 이곳에 보이며 무언가가 진행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설은 처음에는 제4국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들만의 합의에 따라 공동과학 연구가 수행될 것이라는 조항과 함께 미국 우주사령부에 신속하게 인계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명백한 유적을 구글 어스가 사용한 미국 지질조사국의 저해상도 이미지로 인해 단순한 픽셀화로 처리한 부분은 매우 아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여 이미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곳의 객체가 이미지 픽셀화로 인한 것이 아니며 명백한 유적이나 시설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빙상은 그 두께가 500m 미만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으며 얼음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어쩌면 이전 거주자들이 사용했던 공군기지로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거주자들이란 아마도 고대의 문명인들이었거나 이 종족들 또는 이후의 나치였든지 간에 말이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제이라는 사람이 익명의 미 공군 장교로부터 이 고대 유적의 좌표를 받았고 이를 어째서 공개하라고 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2017년에 공군 요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이에게 정보를 주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당시 맥딜 공군기지 근처에서 비행하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사진들을 찍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 할 위치를 그들로부터 제보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그는 목격자로서 그리고 고위 군 관리들이 암묵적으로 승인한 정보 공개의 전달자로서 제이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상한 유적 또는 시설이 구글 어스에서 발견됨에 따라 한 가지만은 분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설은 아주 오래전 어떤 이유로 인해 고도로 발달한 종족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며 현재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대 남극의 유적이거나 또는 제4국의 암흑부대가 이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쩌면 우리 지구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즉각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포털이 존재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고대 남극에 존재한 문명의 유적일 뿐일까요? 그리고 남극에서 벌어지는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모두 그 어떤 누군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밖에도 새로 남극에 유입된 고질적인 악당들의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나 사정상 모두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보시길 권해드리며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때는 1929년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터키 국립박물관의 관장은 문서 분류라는 고독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기가 약 60 곱하기 90cm인 노루 가죽에 그려진 하나의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1513년에 작성된 지도임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가 많이 묘사되어 있어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 지도 문서는 해적이었다가 터키 제독이 된 피리 레이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마르마라해의 해군기지인 갈리포스에서 태어났으며 해전에서 이름을 알린 터키 제독 모험가로서 자신을 키워준 해적 케말 레이스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적과 제독의 구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했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1487년부터 1493년까지 그의 해적으로서 유명했던 삼촌과 함께 항해했습니다. 이러한 항해 동안 그의 해적 함대는 적의 함선을 포획하고 약탈했으며 그러한 해적질의 결과로서 수익성 있는 전리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1495년 케말 레이스는 그의 뛰어난 전투 기술을 널리 인정받게 되어 터키 제국 함대로부터 합류할 수 있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해적이었지만 그렇게 터키 제국의 함대로부터 그의 새로운 임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적들은 존경할 만한 제독으로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아시아 해상 무역로의 지도의 비밀을 풀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독으로 변모했던 카말이 1502년 해전 중 사망한 후 피리 레이스는 항해 생활에서 등을 돌리고 지도 제작자로서 두 번째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피리 레이스는 그의 사소한 오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13년에 오래된 과거의 지도를 사용하여 그 유명한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런던 뉴스의 1932년 2월 27일호에서 피리 레이스 지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대서양 해도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피리 레이스의 차트에 주어진 남미 해안의 모습은 그 지도가 다른 출처에서 복사한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7월 23일자 한 잡지에서 터키 역사연구학회 회장은 더 자세한 설명을 쓰게 됩니다. 지도의 제작자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도는 단편입니다. 다른 조각들이 만일 유실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세계와 신세계를 함께 나타내는 1513년에 그려진 터키식 도표의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일부 과학자는 피리 레이스가 사용하는 소스 지도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공개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것은 1956년 8월 그는 마침내 조지타운 대학이 후원하는 라디오쇼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1954년 6월에 의회 도서관의 지도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친구였던 수로 사무소의 수석 엔지니어에게 터키 해군 장교가 보낸 지도의 사본을 그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 지도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그것을 비교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그 후 그것을 분석한 후에 다시 위도와 경도와 투영법을 모두 확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도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콜럼버스가 남극 대륙의 팔모 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를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라디오의 한 진행자는 미 해군 수로국의 두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들이 미 해군 수로국에서 확인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한 그것들이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이 지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에는 다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월터스는 피리 레이스 지도와 남극의 한 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빙하기 이전 지형과의 비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로국이 오늘날 생산하는 오래된 해도와 새로운 해도를 가져와서 눈에 띄는 봉우리와 산의 소리를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놀라운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래된 작업을 매우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 해군 수로국의 말러리 장교가 공개한 것을 매우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말러리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에 대서양 연안을 따라 유능한 탐험가와 지도 제작자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험가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유능하고 광범위한 수로 조직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만큼 큰 대륙은 그러한 조직이 없이는 절대 매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5,000년 전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 탐험가 그룹이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천문학과 지형 측량에 필요한 방법에 정통한 숙련된 과학자들의 집합제가 있어야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말러리 장교는 그와 관련한 조사에 미 해군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다른 부서인 전략항공사령부의 지도 제작 직원에게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 사령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 해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의 남쪽 부분이 실제로 빙하 아래 남극 대륙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그 섬 대륙은 1818년까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미 공군의 한 중령은 1960년 7월 6일 관련 전문가였던 헵굿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애하는 헵굿 교수님, 1513년 피리레이스의 세계 지도의 특이한 특징을 이 기관에서 평가해달라는 귀하의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지도의 아랫부분이 퀸 모드랜드 그리고 남극 대륙 팔머 반도의 해안을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모든 가능성에서 지도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아래 부분에 표시된 지리적 세부사항은 1949년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탐험에 의해 만년설 상단을 가로질러 만든 지진의 프로파일의 결과와 매우 현저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선이 만년설 이전에 매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그곳은 빙산으로 덮였습니다. 이 지역의 만년설의 두께는 이제 약 1마일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의 데이터가 1513년에 추정되는 지리학적 지식의 상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지도 연구에 대한 모험은 1977년 여름에 헵굿 교수가 남극 대륙이 한때 아틀란티스 지역이었다는 내용의 믿음을 요약한 기사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지각 변이 이론이 잃어버린 섬 대륙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잃어버린 고리라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련 기사에 대해 놀랍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내 작업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과학적 탐구였습니다. 제공해 주신 지도 및 남극 정보에 대한 것은 내가 찾지 못한 지각 변이의 증거를 찾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내가 찾은 것은 중세 또는 르네상스의 기원으로 간주되는 많은 지도가 사실은 매우 먼 고대에서 그려진 지도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빙하기 시대의 남극 대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수학자의 도움으로 이 지도의 윤곽을 풀 수 있었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공군기지의 지도 제작 직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가 제공한 고대 바다왕의 지도 사본은 아틀란티스가 한때 남극 대륙이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증거라는 의혹을 부르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리레이스 지도의 구성에 사용된 그 소스 지도가 수백 개라는 말러리와 헵굿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리레이스 지도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피리레이스 지도의 이상한 점 중 하나는 매우 정교한 투영법을 사용하여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등거리 투영은 표면의 단일 지점에서 지구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이러한 예측은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친숙한 등거리 투영법은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엔의 파란색과 흰색 깃발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엔기는 북극에서 본 등거리 투영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한 등거리 투영법은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오버 공군기지에 있는 전력공군사령부의 지도 제작 직원에게는 매우 친숙한 투영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소련의 군사 및 경제 자산을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를 통해 군대는 미사일이 나토 기지에서 소련 수도까지 이동하는 가장 빠른 이동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가까운 나토의 미사일 기지는 터키에 있었습니다. 1962년 11월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도입되었을 때 카스트로 섬을 중심으로 한 등거리 투영의 지도는
미국의 영토가 얼마나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를 매우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미사일 위기는 존 F. 케네디가 비밀리에 후르시초프가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을 제거하는 대가로 터키에서 나토의 미사일에 지연된 철수를 제안했을 때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핵국 교수는 의회 도서관 지도 부서장에게 피리 레이스 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이 발견한 이 의문의 지도는 르네상스 시대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천문학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작한 사람이 이집트의 시에네에서 북극까지의 선형거리를 어느 정도 수학적 정확도 내에서 알아야 그것이 가능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리 레이스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며 콜럼버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라고 핵국 교수는 도서관 지도 부서장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지도를 당시에 제작했던 것일까요? 핵국 교수와 그의 학생들은 피리 레이스 지도의 정확한 중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사서이자 지리학의 아버지가 지구의 크기에 대한 유명한 계산을 한 곳이 바로 이집트의 시에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의견을 공군기지의 지도 제작 승무원에게 제출했고 그 후 그곳의 대위는 피리 레이스가 이집트의 시에네를 중심으로 포르톨라노 투영법을 사용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놀라며 그의 의견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체 지도가 1513년에 피리 레이스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투영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였을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의 항해에 가져갔던 도표는 이 투영법과 매우 유사했을 것입니다. 1513년 피리 레이스의 투영법은 콜럼버스가 소유했을 수도 있는 그의 비밀 지도의 일부분일 뿐일 것입니다. 만일 잃어버린 지도가 발견이 된다면 고대 이집트 도시 시에네를 중심으로 등거리 투영법을 사용하여 지구 전체를 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시에네를 지도의 중심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국 교수는 여전히 그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고대인들이 열대 기후 때와 온대 기후 때를 나누는 기후 표시를 더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중요한 글로벌 마커가 고대 항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회기선은 시에네 근처에 있지만 정확히 그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거리의 차이는 매우 작지만 관련 학자들은 정확한 계산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의 측정값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 표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핵국과 같은 학자들은 시에네와 트로픽 오브 센터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회기선이 시에네 바로 위에 놓였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동시성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피리 레이스 지도에 투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남회기선과 시에네가 마지막으로 같은 위도를 공유한 때는 언제였는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와 관련해 천문학자들은 북회기선이 위도에서 40초를 표류하는데 약 100년이 걸린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산 공식을 제공하고 원래 지도 제작자가 작업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에네는 오늘날의 북회기선에서 약 38분 30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280분을 초로 변환하여 거기에다가 30초를 더하면 총 2310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이 초를 40으로 나누어 시에네가 약 57.75세기 전에 북회기선에서 마지막으로 있었음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오늘날의 남회기선과 이집트 시에네의 위도 사이의 거리 차이를 계산하면 약 5775년 전이라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 달력이
이 날짜에 시작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리레이스의 투영은 인류 역사의 중추적인 전환점에서 본다면 마치 화살과 같기도 합니다. 고고학은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38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피리레스의 지도가 이집트 문명의 시작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리레이스가 사용하는 정교한 소스 지도는 아마도 잃어버린 빙하기 문명의 생존자들에 의해 그것이 전달된 잔재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피리레이스의 지도는 결론적으로 그도 역시 소스가 되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스가 되는 원본 지도는 또한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나타난 것은 남극이 얼음이 덮인 곳이 아니라 푸르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연결고리들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버드 제독이 남극 원정대를 꾸리고 갔다가 도망치듯 돌아온 그 후에 감시하에 놓여져 있던 것이 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과 그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한 그가 보았던 이상한 비행체는 과연 나치의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숨겨진 문명의 기술이었을까요? 어째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나치가 남극으로 탈출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남극 조약이 갑자기 성립하게 되었고 그곳의 여행은 정해진 곳 이외에는 갈 수 없게 되었으며 일반인들은 제공된 그들의 연구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알 수 없는 통제된 연구 기지들만이 그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미국 백과사전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남극에 도움이 있다는 내용과 그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몇 가지 의문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잠 오는 저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며 진실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공룡의 흔적을 쫓아 남극에서 조사하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생물학자였고 공룡이 아프리카와 남미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에서도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던 지역은 남극의 휘트모 산맥의 암석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룡의 화석이 아닌 뜻밖의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작아 보이는 모습에 마치 인간을 축소해 놓은 듯한 화석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화석을 테스트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최소 6억 년 전의 화석임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작은 인간형의 화석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시간대가 나온 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6억 년 전 해파리가 처음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상에 인간은 없었고 아마 거의 5억 6천만 년 동안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변에 공룡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이 첫 번째 작은 인간형의 해골은 산비탈에서 부서진 채로 남아있던 커다란 퇴적암 조각의 그 층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퇴적암 조각들의 종류와 나이를 조사했고 따라서 이곳에 어쩌면 일부 화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리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자리를 잡은 우리는
그곳의 바위를 조심스럽게 쪼개고 있었는데 순간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것을 상세히 보았을 때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조사한 바와는 매우 달랐던 것이죠. 여기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무려 수백, 수천만 년 전의 시대에 이처럼 완전한 골격처럼 보이는 화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라고 닥터 말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동물은 모든 포유류, 조류를 포함한 척추를 가진 모든 동물의 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물고기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척추동물은 현재 약 69,963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척추동물의 크기는 최소 7.7mm인 개구리에서부터 최대 33m에 이르는 대왕고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척추동물은 오늘날 기술된 모든 동물종의 약 5% 미만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척추동물의 최초의 기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척추동물은 유기체 다양성의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약 5억 3,500만 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연구되어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알려진 척추동물은 그것이 본격화된 시기보다 더 오래전이었던 약 5억 5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기초 성충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초기 물고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첫 번째 척추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룡으로 알려진 선사시대 파충류는 약 2억 3천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출현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물론 이들과 최초의 척추동물 사이에는 많은 바다 척추동물이 존재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820년대에 공룡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으며 영국 시골에 묻힌 거대한 육지 파충류의 뼈를 발견하고는 그들은 그것을 메갈로사우루스, 즉 큰 도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룡이라는 용어는 1842년 영국의 저명한 고생물학자였던 리처드 오웬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알려지기로는 초기의 척추동물은 모두 상식적으로 턱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해저 근처에서 여과식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서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최초의 화석화된 해골은 키가 1피트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사람들이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생각했던 5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기초 성충보다도 무려 5천만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6억 년 전에 인간형 화석이 발견되고 이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턱뼈와 신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인간뼈는 언제 시점의 뼈였을까요? 그것이 발견된 동굴은 현재 제벨 이르후드라고 불려지며 그곳의 거주자들의 뼈가 국제과학자팀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 전 현재 모로코의 도시인 마라케시가 될 곳에서 서쪽으로 약 62마일 떨어진 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성한 모로코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폈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냥을 했으며 동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석기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뼈를 흙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동굴 거주자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죽음에서 남겨진 흔적들로 인해 그들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 퍼진 초기 유인원종의 구성원이었던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오래된 화석화된 유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각각 16만 년 전과 19만 5천 년 된 두 개의 에티오피아 화석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했지만 이곳 제벨 이르후드라고 불리는 동굴에서 뼈와 함께 발견된 석기도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약 31만 5천 년 전이며 가능한 추측 범위는 약 28만 년에서 35만 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뼈와는 달리 이곳 남극의 6억 년 전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오랜 기간 전에 화석으로 남겨진 이 작은 인간형 화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알려진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놀라운 발견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해골의 화석은 아주 좋은 표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과는 달리 두 번째 해골의 화석은 그 모습의 상세한 부분까지 매우 훌륭했으며 완전히 펴진 채로 화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격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확실히 인간이었으며 영장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들이 살던 시대에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그들의 당시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완전한 미스테리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말리 박사가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작은 해골은 놀랍게도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리 박사는 그들이 만일 토착종이 아니었다면 포식 없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한 기술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휴머노이드가 혹시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발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분석이 있은 후에 이 작은 인간형 화석은 추가적인 정밀한 분석을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고대연구소로 옮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립고대연구소에 그 작은 인간형 화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충분히 나왔을 법한데 그 어떤 소식도 아직 추가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화석에 담겨있는 작은 인간형 해골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던 현재 알려진 모든 연구들은 단지 우리가 몰랐던 오래된 역사에 티끌만한 그저 한 부분이었을 뿐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말리 박사가 발견한 이 화석의 주인공은 어린 개체일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화석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처럼 작은 크기라면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드워프라는 종족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설이나 민담 이야기로 전해지던 엘프나 요정도 잊지 말라는 법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라는 모든 세상 속에서 티끌조차 되지 않는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도 끝이 없는 신기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등장하고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남극대륙. 그곳은 지구 대륙 중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한 대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의 배인 레졸루션과 어드벤처는 1773년 1월과 12월 그리고 1774년 1월에 남극관을 횡단했습니다. 쿡은 1773년 1월 얼음 앞에서 후퇴하기 전에 남극 해안에서 약 120km 이내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775년에 이러한 극대륙의 존재를 프로버블이라고 불렀고 그의 일지의 또 다른 사본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내가 본 그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본 것은 단지 그 일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남극은 지구에서 기록된 최저 자연기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1983년 7월 21일
남극 러시아 보스토크 관측소의 영하 89.2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낮은 기온은 영하 94.7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지표 온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기록 온도에서 요구하는 표면 위에 2m 높이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극의 평균 기온은 겨울 대륙 내부에서 최소 영하 80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안 근처에서 최대 10도씨 이상에 도달할 수도 있는 이런 남극 대륙은 강수량이 거의 없는 극지 사막이기도 합니다. 대륙에는 연간 평균 약 150mm의 물이 유입되며 대부분 눈의 형태이고 그 내부는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눈도 몇몇의 청빙 지역에서는 바람과 승하로 인해서 강수량에 의해 쌓인 눈보다 더 많은 눈들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극은 또 다른 추운 지역인 북극보다 춥고 남극 대륙의 대부분은 해발 3000m 이상으로 기온이 더욱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추운 남극 대륙에서 지질학자들에 의해 극지 숲의 증거로 여겨지는 나무 화석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극지방의 숲은 오늘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위도에서 자란 것으로 보였으며 과학자들은 현재 식물이 멸종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교의 에릭 걸브랜슨과 존 이즈벨은 연구를 위해 대륙의 여름인 11월과 1월 사이에 남극 산맥의 일부를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한때 잎이 무성한 숲이 자라던 바위 사이에서 고대 표본을 발견했고 이후 그들은 숲이 어떻게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얼어붙은 경사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0년경부터 남극 대륙의 화석에 대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탐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극지방의 숲은 오늘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위도에서 자랐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도로 다양한 종이 있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째서 그들이 이곳에서 멸종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곳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으로 미뤄볼 때 이 나무들은 전등 스위치처럼 그들의 성장 주기를 켜고 끌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극에서 추운 겨울철의 발생에 의해서 성장에 대한 폐쇄가 즉시 일어났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이 여름철의 날씨에 얼마나 활동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빛이 없는 기간 동안 강제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는 1년의 거의 절반을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최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빛을 받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른기 동안 남극 대륙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남극 대륙은 현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라비아, 인도 및 호주를 통합하는 남반구의 초대륙인 곤드나와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는 이끼와 양치류가 혼합되어 있었을 것이며 지질학자들은 그러한 숲이 곤드나와 전체에 걸쳐 뻗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모두 이론에 의한 추측입니다만 어쨌건 고대 숲과 나무줄기 모습을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른기는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이며 그 기간은 기원전 약 3억 년부터 2.5억 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른기라는 이름은 러시아의 도시 페름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으며 단일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부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은 얕은 바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대륙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모두 또한 추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의 기후는 비교적 건조하고 한랭하였으며
극지에는 빙하기로서 빙하가 발달되어 있었고 페른기 중후기에서 지금의 남극 대륙에서의 빙하가 줄어들었었지만 결국 그 시기 말에 급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어 중생대 온난 습윤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른기 말력, 지구 역사상 최대 최악의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페른기 대멸종이 발생하여 고생대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처럼 변화무쌍한 페른기는 사실 그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이 페른기 말기의 대멸종 학살과 당시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연구에 따르면 이 나무들은 아마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여름 활동에서 겨울 동안의 휴면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연대 측정이었는데 이곳을 방문했던 과학팀도 이에 대하여 골치를 썩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되어버린 연대 측정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 극지숲의 나이는 약 2억 8천만 년 정도 된 것으로 보였지만 오차의 한계로 인해서 나무의 나이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려 2억 6천만 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2억 8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전 이하로 그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적인 줄기 화석은 근처에서 갈라졌지만 암석에는 여전히 두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타원형 잎과 줄기 위쪽으로 이동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과학자들은 영국의 남극조사국의 화석 수집물에서 나왔던 이 화석화된 양치류를 포함하여 대륙에서 식물 생명체의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연구는 2억 5천만 년 전 페른기 말의 대량 멸종 동안 그러한 극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량 멸종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과 탄소 주입으로 인한 해양 산성화로 인해 극지숲을 포함하여 지구상에서 모든 종의 90%가 멸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려 20만 년 이상에 걸쳐 대기 중에 이산화 물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설을 기반으로 한 학계에서의 추측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이 숲의 흔적이 멸종 전 생명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멀고 먼 고대의 식물이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그들의 이러한 연구가 현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오늘날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시베리아 및 북극 캐나다 같은 곳의 숲이 북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매우 흥미로운 화석이 남아있는 남극. 이곳은 1959년 남극조약 및 기타 관련 협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남극대륙은 조약체제의 목적상 남위 60도, 남쪽의 모든 육지와 빙붕으로 정의되고 이 조약은 영국, 소련,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서명했었고 1959년 이후 42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엘리트 과학자나 황제 펭귄이 아닌 이상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일반인의 탐험은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리고 비행기조차 남극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남극 전체를 아우르는 사진이나 영상도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남극 대륙은 가시성이 낮고 인프라가 미개발되어 남극의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극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서 비행기의 장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유 때문만일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고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고대 화석 이야기만 가끔 들을 수 있는 이곳 남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궁금해하실 그러한 이야기의 많은 실마리들이 어쩌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곳의 진정한 모습은 고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